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태조 이성계 때는 왕권에 비해서 신권이 더 셌다. 이 정도전이 나라의 모든 설계를 다 했다. 제가 아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위대했다라고 했을 때 그 위대성은 정도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좋은 것을 없애버렸어요. 태종 이방원이 나중에.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잘 짜여진 그런 어떤 시스템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어지러워져요. 만약에 정도전의 생각대로 나라가 끌어갔다면 상당히 조선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경을 썼냐면 이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조선 경국전이라고. 이게 바로 나중에 성종 때 완성 반포된 경국대전의 원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 안에 뭘 담았냐? 이렇게 왕의 권한과 신권에서 왕권과 신권에서 힘의 균형을 이쪽에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 신하들이란 주로 누구냐면 재상들이에요. 재상권이죠. 그래서 재상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요? 태종 이방원이 결국은 칼을 빼들었죠. 정도전 네가 우리 아버지를 도운 걸 인정한다만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나라를 세운 것은 너만이 아니야. 나도 한몫 거들어. 실제로 어때요?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은 굉장히 그 머리도 뛰어나고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자 가운데서도 출중했었죠. 또 무의 실력도 뛰어나서 이렇게 묵묵견비해가지고 이 정도전의 하나의 강력한 견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그 태조 이성계 집안이 완전히 바지사장이냐 핫바지냐 알았어요? 너네 들러리만 서는 거냐? 이름만 명목상 왕이고 실제로 실권은 얘들이 다 쥐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이방원이 그 정도전을 추출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태종 때는 이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신권이 약화되는 쪽으로 갑니다. 이 태종 이방원한테 붙었던 사람이 그 신진 사대 가운데 하륜이에요. 하륜. 이성계가 한때 자기 아들 이방원을 굉장히 미워했었죠.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아버지를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기 형 정종을 몰아내고 이방원이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도장 좀 주세요. 아버지가 도장 줘야 내가 왕 노릇하자고 해서 그거 받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좀 만나려고 사신을 보내면 아버지가 함흥에 도망가 있었죠. 꼴보기 싫으니까 피해 있었죠. 진짜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그런 관계예요. 집에 있는 남자 둘을 잘 요리하세요. 알았어요? 경쟁 관계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이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아들도 아버지를 엄청 따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둘 사이에 엄청난 긴장 관계와 경쟁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엄마가 포함되어 있어요. 엄마를 놓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쁜 쪽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잘만 활용하면 두 남자를 분발하게 할 수 있어요. 한 놈은 열심히 돈 벌게 만들고 한 놈은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둘이 또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이거를 엄마가 잘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엄마예요. 엄마예요. 내가 얘기했죠. 엄마는 누구의 대행자라고? 하느님 대리자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주고 아이를 뱃속에 넣게 해주고 10달 동안 품게 해주고 그리고 기르게 해주고 그 모든 권능이 다 있는데 권능을 엄마한테 줬는데 이 엄마들이 말이야 자기를 닮게 만들려고 그래. 애들. 대리자지 신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잘 키워야 됩니다. 잘. 알겠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럴 때 어떤 권능을 행사해야 되느냐? 그 경쟁관계. 그걸 잘 이용해서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냥 막 신경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저것들이 왜 싸우지? 저것들이 나를 두고 지금 왜 그럴까? 이것들을 잘 생각해서 잘 판단해서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한편으로 칭찬해주고 한편으로 쪼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자신 있죠? 잘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태종 그 이방원은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바로 뭐냐면 그 6조 집계제예요. 이게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는지 이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권력 구도를 변화시킨 것이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조선시대의 직제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왕 밑에 의정부가 있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의정, 의정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밑에 이호의 병형공 6조가 있죠. 행정을 집행하는 6조. 얘들이 뭡니까? 여기서 합의제기구라고 그랬죠? 우리 옛날에 합의제기구 한번 봤었죠? 그 고려의 제가의, 백제 정산, 신라의 화백, 고려의 도병마사, 고려국의 도평사사, 발해의 정당서, 조선의 의정부. 질서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다 잡아놓았잖아요. 끄집어낼 수 있잖아.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 그런 의미에서 재상들에 의해서 재상이 합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임금은 그거를 인준하고 승인해 주는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기로 하자라고 했으면 임금이 도장 찍어주고 애들이 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들 권한을 강하게 만든 게 이런 권력구조야. 정도전이 만든. 그죠? 그래서 나라의 운영을 주로 누구 중심으로? 재상들의 합의에 의해서 나라. 이건 어때요? 방금 우리가 쭉 보았지만 우리나라 전통입니다. 우리 역사 대대로 내려온 합의제의 전통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이 선거 과정이란 합의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박근혜하고 그 문재인 표를 보면 어때? 네? 51대 48.5 뭐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하나로 뜻을 모으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지지했냐라는 그 경쟁 관계를 놓고 서로 갈라져 싸우고 서로 그 못 살게 구고 이러는 것들 굉장히 피곤합니다. 시스템이.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나라 역사 전통 그게 아니야. 서로 어떻다고요? 소수를 허용하고 설득하고 합의해서 결국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켰다고 그래요. 잘은 몰라요. 고조선의 역사는 잘 모르는데 고조선 사회에도 그런 합의제 제도가 있었다고 그 야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추대 제도가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단군을 그 계승시켜오는 그런 방식이 이런 합의제였다고 그러는데 그런 합의제 전통대로 그걸 살려서 정도전은 시스템으로 법제화시켜서 조선 경국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뒤집어서 야 너네 빠져. 늑다리들이 말이 하면서 이거 너네들 바로 나한테 올라와. 그래서 이 국가 원로 재상들의 발언권을 축소시키고 6조가 다이렉트로 왕한테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6조 직계제. 너네 빠져 내가 직접 명령을 할게. 이렇게 되면 어때? 왕권이 대폭 강화되는 거예요. 알겠죠? 왕권이 왕창 강화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왕권 전제화라는 말은 언제만 쓸 수 있다? 통일신라 시대. 그래 안 그래? 이때도 전제화라는 말은 못 써요. 통일신라 시대 왕권은 그만큼 강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약하지만 다른 조선시대 왕들에 비해서는 왕권이 왕창 강화졌는데 그 강해진 이유가 뭐냐? 바로 뭐 때문에? 6조 직계제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이 6조 직계제를 시행한 임금이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누구냐? 6조 직계제를 시행한 임금이 세조야. 세조. 그 과정을 보겠어요. 지금 이렇게 조선이란 나라는 정도전이 설계한 설계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변질되고 왜곡되고 다시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시스템이 정비돼 갔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나빠진 건 아니야. 알겠죠? 잘 짜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임금이 나와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놨어요. 알겠죠? 네, 아주 그 어린 임금이 왕이 되더라도 신하들이 잘 못배려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통치 원리를 잘 구현한 게 내가 볼 때는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제도에 비해서도 가장 우리가 그 민주주의 제도를 잘 짜놓은 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 바이마르 헌법이 이제 그동안 그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온 최고 헌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자면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도 하나의 국가가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가지고 다스려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시켰어요.
나머지 태조 이성계의 업적,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고 신하들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알겠죠? 그런데 그 태종 이방원이 권력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자기 형제들을 죽였죠. 이른바 고륙상정을 했었죠. 칼에 피를 묻히는 광경을 그 자식들이 봤습니다. 자기 그 신하들을 죽이고 자기 삼촌들을 죽이는 광경을 자식들이 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 이 아들들은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양령. 큰아들이죠. 둘째가 누굽니까? 효령이죠. 효령. 셋째가 바로 누구예요? 이름이 도죠. 도. 이도죠. 세종대왕 이름이 도죠. 도. 태종 이 사람 이름 뭐예요? 방원이죠. 알겠죠? 이도 그 세종 이렇게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차후지간 이 그 태종의 아들들 가운데 양녕대군은 쫓겨납니다. 아주 내가 볼 때 좀 굉장히 다혈질이고 뭐랄까 그 호탕하고 호방하고 이 사람이 볼 때 태종 자기 아버지가 볼 때 이 기가 센 공신들이나 신하들을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너무나 그 근거 없는 낙관론자야. 양녕대군이. 그러니까 이 자식 기분 좀 막 그냥 글씨도 잘 쓰고 춤도 잘 추고 막 이래가지고는 나라를 못 다스리잖아요. 그걸 염려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강씨하고 방에 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보, 셋째가 큰 놈이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놈이 좀 모자란 것 같아. 차라리 충령이 그 큰아들을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리를 큰아들이 들어버렸어요. 누가? 양령이. 그 순간 한번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나를 비난은 아니지만 그런 디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양령한테 가슴이 덜컥하겠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다면 왕자리 놓고 우리도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미친 척 합니다. 차라리 양보해 줄 거야. 누구한테? 셋째한테. 그래서 큰 사람이죠, 양령이. 그죠? 둘째 효령한테 찾아갔어요. 효령대군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왕 세자를 가르치는 것을 그 서연이라고 해요, 서연. 그러니까 재왕학을 하는 거죠. 장차 왕이 될 놈을 미리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안 좋은 게 그런 거. 왕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왕 돼가지고 개판시켜버리잖아, 나를. 쥐뿔도 몰라요. 공군 무슨 전투기 그 도입하는데 뭐도 모르고 지금 돌아가신 그 김영삼 대통령 핵무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했었단 말이죠. 다른 정상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그럼 지적으로 좀 모자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IMF 객과도 그냥 온 국민 그냥 다 경제적 도탄에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장차 왕 될 가능성이 있는 싹수가 있는 사람들 다 가르쳤어요. 미리부터. 큰아들이 안 되면 혹시 모르면 둘째까지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어서 그래서 효령한테 가볼 때 효령이 막 공부하는데 양령이 와가지고 야 인마 꿈꾸지 마 이 새끼야. 엄마 아빠는 셋째를 염두에 두고 있어. 그러면서 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인마 다른 거 해 해가지고 목탁 두드리죠. 그래서 효령이 뭐가 됐어요?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력 투쟁 과정 없이 누구한테? 충령한테 왕자리가 가도록 해줬습니다. 충령이 그거 알까 뭘까요? 알아요. 그 충령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분발하고 서로 양보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메커니즘 속에 작동돼야 돼요. 사회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만 사회가 아니에요. 집안에 3명만 있으면 사회야. 엄마, 아빠, 딸. 엄마, 아빠, 아들. 권력관계가 형성돼요. 편이 생깁니다. 애들은 그런 거 없으라고 하지만 실은 한 자락만 더 끌고 들어가면 뭔가 관계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가 누구예요? 엄마, 주도권을 다 엄마가 진다니까? 아버지는 하느님은 대행자다 이런 말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엄마밖에 못해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알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엄마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부터 반성하시고 하느님으로서 그 대행자로서 하려면 내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그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 또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어떤 자세를 갖춰야 있고 하는 걸 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세종은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분이 돌아갔을 때 이분 이름 앞에 세자를 붙였다고요? 불세추로 영웅이란 얘기야. 알았어요? 마루 종자죠. 세상의 마루가 이게 물이 이렇게 파도치면 여기가 고리고 이거 마루잖아요. 용마루, 산마루 그러잖아. 지붕마루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세상에 제일 꼭대기인 건 누구라고? 세종이에요.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야. 알았어요? 그냥 10,000원짜리 있는 할아버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세종대왕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알겠죠?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좀 먹을 탐이 많아가지고 많이 먹어서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당뇨병 걸려가지고 일찍 제 명을 다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들의 수명을 보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에요. 세종이 그런 면에 볼 때. 알겠어요? 광해군도 몇 살까지 살았다고? 67세까지 살았는데 랭킹 5위야. 랭킹 5위. 조선 장수왕 가운데 영조가 1위죠. 그리고 5위가 광해군이에요. 왕자를 쫓겨났지만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67세야 근데 그게. 알았어요? 이렇게 세종은 불세출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추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10,000원짜리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 그죠? 아마 하느님보다 10,000원짜리 더 좋아할걸? 그래? 아, 사인당을 더 좋아해요? 거봐, 여성들이 이대요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뜸을 들이자면 이겁니다. 왕의 권한과 신하의 권한을 비등비등하게 하자라고 했어요. 똑같진 않은 거야. 비등비등하게 하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했느냐? 아니야, 다시 재상 합의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재상 합의제로 회귀합니다. 이들의 권한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네들이 하는 건 웬만하면 내가 다 하마. 외교적인 일이나 인사권, 관리들의 인사권만 내가 장악하고 나머지는 한번 관직에 임명하면 너네들의 의지에, 너네들의 뜻에, 너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라라고 이들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너네들이 논의해서 나한테 가져와. 파도양 찍어줄게. 라고 대폭 권한을 신하한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밸런스가 맞았어요. 임금과 신하 사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진짜 잘 됐습니다. 백성들이 말이야 한포포복 배를 두드리면서 실컷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태평성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도 정치만 잘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까. 아마 세계 사이즈가 조그매니까 그렇지. 아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대 강대적으로 우리는 좋은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시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농사하는 이유 알죠?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채소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최고 좋은 채소는 중국 부자한테 팔면 그냥 우리나라 전체 것 다 팔아도 못 팔 거야 아마. 그래 안 그래? 이 좋은 조건을 그냥 지지고 먹고 싸우느라고 말이야. 에너지 다 소비하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교육제도도 좀만 손봐주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 막 그냥 이뻐 죽겠어. 오다가 보면 그냥 달려가서 물어뜯고 버리고 싶고 예뻐서 한 번씩 안아주고 싶고. 그런데 요즘 뭐 안아주지도 못하잖아. 그래 그래서 아유 참, 저 아이들이 정말 구김살 없이 잘 자라도록 국가가, 제도가, 시스템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짰습니다. 다시 하겠어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합의제 기구를 강조했다. 그런데 불행합니다. 세종 아들이 누구였어요? 문종이었어요. 그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죠. 2년 만에 죽고 미처 왕될 준비가 안 돼 있던 어린 누가? 단종이 또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죠?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문종은 이제 빼고요. 별걸 내었으니까.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자, 이 단종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종 임금이 믿고 권력을 맡겨준 그 신하들, 특히 세종 브레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집현전이죠. 그죠? 우리 수원의 정조 브레인들은 누구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규장각이죠. 규장각. 그러니까 세조 때 그 집현전이 정조 때 규장각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집현전 출신 신하들한테 권력을 대폭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종이 죽으면서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일찍 죽게 됐으니 내 아이를 잘 부탁하네 하면서 공신들한테 후사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단종을 잘 보필하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보필했느냐? 단종 때는 예, 어느 정도 보필했냐면 이 김종서, 황보인 이런 신하들이 임금을 완전히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하 요번에 병조판서로 임명할 사람은 후보가 5명인데 저희들이 노란색 점찍어 놓을 테니까 이 사람 이름만 불러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12살 어린 왕이 노 신하들이 적어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왕은 뭐야?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실권은 누가 지게 됐어요? 이렇게 지게 됐어요. 원래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물론 정도전 때는 하려고 했지만 뒤집었다가 이렇게 태종 때 뒤집었다가 다시 균형을 잡아놨는데 다시 이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요? 세종의 아들, 문종의 동생, 단종의 삼촌. 누가? 수양대군이. 그죠? 수양대군이 세조가 이걸 뒤집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사육신들을 죽이고. 그죠? 아까 그 김종서, 황보인 또 뭐 그 사육신들 다 도륙을 내고 왕권을 다시 대폭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신권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육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시킨 거야. 이렇게 태종 때하고 세조 때만 왕권이 기형적으로 강했어요. 알겠죠? 기형적으로 강했어요. 그리고 뭐냐? 나머지 세종 때 그러했지만 나중에 다시 어때요? 다시 그 다음에 성종 때가 되면 다시 성종 임금은 왕권과 신권에 뭘 중시해? 조화를 중시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했다라든지 또는 모범적인 유교 국가를 구현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세종 때야. 이해하겠어요? 세종 때. 알겠죠? 왕권과 신권은 뭘 중시했다고? 조화를 중시하고 모범적인 유교국가를 세우려고 했다. 유교국가가 뭐냐? 유교국가는 명분과 의리를 중시합니다. 명분이란 뭐냐면 이름값을 해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자기가 자기 할 역할을 제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 유교적 이상국가를 세우려고 한 게 바로 세종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졌죠? 또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 뒤집어진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다시 바로잡은 게 누구라고? 성종 때였다. 그래서 다시 그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시하는, 그죠? 옛날 세종 때의 정치를 부활시키려는 쪽으로 재정비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라고요? 경국대전이다. 이 경국대전이 몇백 년 갑니다. 나중에 영조 때 경국대전의 속편인 뭐가 나올까요? 속대전이 나와요. 200년 이상 지나니까 그 옛날 과거 법으로 현재를 통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속편 나오죠? 이렇게 경국대전이 나왔는데 그게 영조 때 속대전이고 그 속대전이 나오기 전까지 조선 사회의 헌법과 같은 게 바로 뭐예요? 경국대전이에요. 알겠죠? 몇 년 걸렸을까요? 조선이라는 통치 시스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제도, 법이 정비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0년씩이나 걸렸어요. 아시겠죠? 그 과정이 어때요? 권력 다툼도 있었고요. 피비린내를 뿌리기도 했고요. 그죠? 이렇게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것이 백성을 위한, 국가를 위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한 그런 통치 시스템일까? 이것들 연구하고 서로 의논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짠 게 경국대전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성당 어딘가? 스페인 어디 아직도 짓고 있는 성당이 있죠. 그렇죠.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데도 몇백 년 걸리면서 지어야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 딱 땅 파놓고 분양하죠?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 20년, 30년 되면 허물화되죠? 그런 그 서양의 근대화가 좋다라고 해서 그것만 받아들이다가 그런 꼴이 났습니다. 원래 우리도 그 예술적 가치가 있는 아주 견고하고 그런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법과 제도도 하나의 제도가 정비되는데 100년씩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이
500년 왕업을 쭉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왕이 군림했으나 사실은 신하들한테 권력이 많이 주어진, 그래서 왕 혼자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더 권한이 셉니다. 거꾸로 지가 못할 게 거의 없어요. 정치 공작을 하든지 검찰을 이용하든지 국회를 조종하든지 국회 원내대표를 쫓아내든지 하여간 별짓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말이야, 지금의 대통령이 오히려 조선시대 왕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제왕적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알았어요? 원래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종으로 뽑아줬습니다. 그 지가 선거도 할 때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00% 만들겠습니다. 50%도 안 되지.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제도,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제도가 이렇게 서로 그 모순과 갈등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나, 이것들 지금쯤 이제 한 번씩 반성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때 고민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조선 초기 권력 구조까지를 다 봤죠? 조선 초기 권력 구조를. 그 다음에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두꺼운 책으로 고려시대 함께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고 계속 흐름을 이어나가겠어요. 15세기를 다 정리한 셈입니다. 15세기.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훈구와 사립을 비교해 볼 차례예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표가 있을 거야. 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보면은 15세기 주인공인 훈구, 또 16세기 이후 주인공인 사림이 나와 있죠. 그죠? 찰슨? 네. 몇 페이지예요? 15페이지? 네. 자, 그래서 예, 역사는 인간, 시간,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인간들입니다. 조선 전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출제가 꼭 되는 그런 대목이죠. 알겠어요? 자, 훈구와 사림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훈구는 캐릭터가 출신 성분이 뭐냐? 출신이 주로 이들은 온건 사대부예요, 혁명파 사대부예요. 혁명파 사대부의 후손이에요. 혁명파.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자면 훈구파들은 누구라고요? 정도전, 조준, 권근, 이런 사람들 다 열 필요 없습니다. 대표 선수 몇 명만 알면 되겠죠. 이렇게 혁명파 사대부 출신이었고 그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림들은 뭐냐? 온건파 계통이었다. 온건파. 주로 누구냐면 길제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길제. 그죠? 길제. 김종직, 나중에 이제 어때요? 이황, 율곡이 전부 다 사림들입니다. 그 위에 조광조가 있죠? 조광조 밑에 이황, 이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림들이에요. 알겠죠? 사림. 그래서 사림은 16세기 이후 조선사의 주인공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국가관이 어쩌냐면 국가관이 훈구는 되게 자주적이었어요. 자주적이야. 알겠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완전히 사대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것을 강조해요. 반면에 사림들은 사대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식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보면은 자주적이냐 사대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단군을 중시해요. 단군을 중시합니다. 단군을 중시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도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족이다. 라고 해서 천자의 나라인 중국과 어때요? 맞짱 뜨는 거야. 속으로. 겉으로는 가서 어때요? 사대의 예를 취합니다. 왜? 먹고 살라니까. 무역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천자를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 우리도 하늘의 자손인데 하면서 우리 스스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내면적으로 뭐라고? 역사의식이 뭐야? 자주적이었다. 반면에 16세기 사림들은 사대적이다.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단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누구를 중시했어요? 이때 기자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자를 중시하게 됐다. 이거 보세요. 우리 역사에서 말이야 이렇게 기자를 중시한 때가 있었고 기자가 조선의 건국자다 이렇게 중시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단군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자를 조선의 건국자라고 본다면 고조선 말이에요. 고조선. 기자를 고조선의 건국자라고 본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네? 중국에서 건너온 기자가 중국의 문화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큰 집으로 섬기고 중국의 작은 집이 우리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우리는 중국의 작은 집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소중화 사상을 맞죠? 소중화 알겠어요? 소중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게 하냐면 중국 큰 집이 명나라였죠. 명나라가 뭐야? 명나라가 대국이고 우리는 뭐야? 소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집이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제사 지내러 여기 맨날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제사를 못 지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조선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당구를 모시고 참선단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여기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격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도교 행사와 관련된 소격설을 없애버린 게 바로 이때예요. 소격서 폐지, 조강조가 했죠? 이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명나라가 망했어요. 누가 등장했어요? 청이 등장했어요. 이 청은 여진족, 만주족이죠. 만주족 즉 오랑캐가 청을 세우자 야 이놈들은 우리하고 대국 소국 관계가 아니야. 이놈들은 오랑캐인데 어찌 우리가 오랑캐를 섬기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중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진짜 중국의 작은 집이 큰 집이 망했으니까 작은 집에 제사 가져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동묘를 쌓고 하늘에 직접 제사를 중국 명나라 죽은 황제의 제사를 우리가 지내준 거야. 그럼 중국 대신 우리가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사리적이야. 누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들한테 두들겨 맞아. 이게 바로 뭐예요? 호란이죠. 호란. 두 차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여기를 섬깁니다. 그래서 청마의 병자호란 이후에 사대관계를 다시 맺게 되죠. 그게 언제까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죠. 일본한테 이제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청나라가 완전히 손 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청을 종주관계를 주종관계를 청과 맺으면서 청을 섬기게 되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들의 정신세계. 알겠어요? 사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들은 흥부파들은 농장을 차지합니다. 대지주야. 넓은 땅을 가진 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이들의 발전 과정 볼 때 뭐라고 표현했죠? 농장 확대 또는 대토지 사회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농장을 확대하고 있었다. 근데 보세요. 살인들은 원래는 중소지주였어요. 중소지주. 근데 이들이 나중에 조선 후기 외란 이후가 되면 이들도 또한 어떻게 돼요? 대지주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들도 조선 후기에 대지주가 돼서 다시 농장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이들 관계를 뭐라고요? 지주전호제라고 얘기하죠. 조선 후기에 대다수 농민은 이들한테 땅을 다 뺏겨버리고 소작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은 이 농민들 전호를 뭐라고요? 다른 말로 소작농이라고 하잖아요. 대다수 농민들은 양반지주. 이 양반이 바로 누구예요? 살인 양반이죠. 살인 양반 지주 밑에서 그 사람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관계? 지주 전호 관계. 알겠죠? 그럼 여러분 전호는 지주한테 뭘 낼까요? 건물을 빌린 사람은 건물주한테 집세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땅을 빌린 농민은 땅 주인한테 뭘 내야 돼? 지대를 내야 돼요. 그 지대를 뭐라고? 소장료라고 해요. 아예 어려운 게 나왔으니까 나중에 중첩돼서 설명하지 않도록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장료를 내는 방식이 원래는 2분의 1 애들 말로 반띵이었어요.
땅 한마지기에서 쌀이 10가마 생산되면 5가마는 지주한테 주고 5가마 갖고 지가 먹는 거야. 반띵했죠. 자, 이렇게 2분의 1씩 내는 이 지대를,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내는 이 지대를 정률지대라고 해요.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 정률지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비율을, 뭐가 어려워. 비율을 정해놓고 내는 거니까 쉽지. 정률지대. 그죠?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내는 이런 지대 방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타조법이다. 이제 어렵죠? 알았어요? 우리가 외우라고 시켰던, 애들한테 외우라고 시켰던 그 타조법은 바로 뭐냐? 정률지대. 반띵입니다. 반띵. 애들한테 타조법 하지 마. 반띵 이렇게. 알았어요? 알겠어요? 2분의 1씩. 그러면 이거 누가 억울하게 많이 뺏기는 거예요? 소작인이 지주한테 많이 뺏기는 겁니다. 그죠? 소작인이 지주한테 많이 뺏기는 거예요. 서양도 우리가 비교해보세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가 되는 거야. 서양 중세 무슨 사회? 봉건사회. 이 봉건 제도에서도 장원을 갖고 있는 영주하고 영주 밑에서 농사 짓는 농노도 뭘 납부했어요? 지대를 납부했어요. 그죠? 지대를 납부했어요. 이렇게 서양처럼 우리 조선시대에도 땅 가진 양반 지주와 땅 없는 농민 사이에 토지를 매개로 해서 서로 묶여 있었다. 그런 면에서 뭐예요? 봉건적인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동학농민운동 일어나죠? 농민들이 이거 들러풀라고 어때요? 너네 땅 다 내놔. 우리 농민한테 토지를 고르게 분배해줘. 토지 균분을 주장하잖아.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성격은 뭐야? 반봉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을 뭐라고? 반봉건적 성격의 농민운동, 농민혁명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봉건제도, 토지에 긴박된, 토지에 묶여있는 지주와 농민과의 관계를 타파하자. 이게 바로 뭐야? 반봉건적. 또 동학농민운동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반외세적. 일본 놈들을 몰아내자. 이렇게. 아시겠어요? 나중에 배울 걸 미리 지금 가불에다가 여기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야 그때 가면 쉬워지잖아. 우리가 이제 타조법 이런 말 써도 알 수 있겠죠? 타조법 뭐라고? 2분의 1 정률제 타조법. 근데 보세요. 더 들어갈 거 더 어렵게. 어차피 수납장 정리하니까 좀 더 작은 그릇까지 집어넣자 이거야. 알았어요? 해봅시다. 다시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보세요. 안 되면. 다시. 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야, 이거 너무 억울해. 반대하다니. 그래서 농민들이 투쟁을 해요. 이 농민들의 투쟁을 뭐라고 하냐면 항조운동이라고. 알았어요? 조선 후기에 항조운동을 전개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조운동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소작쟁이죠. 소작농들이 주장을 하는 거야. 요구를 하는 거야. 주주한테 깎아주세요. 이렇게 지대이나 투쟁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주가 소작농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노동력이 부족하고 땅 두쳐먹을 사람들이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생고이 발달해서 다 빠져나가지고 농민들이 농촌에 지금 동고가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작 농민들의 주장을 들어줘야 돼. 지대를 깎아줄게. 제발 우리 땅 좀 농사줘. 네가 없으면 우리는 뭐 땅이 있어봐야 소용없잖아. 농민들이 없으면. 그래서 지대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타조법이 도조법으로 바뀌어요. 어렵죠? 이때 어려진 거야. 이 도조법은 뭐냐면 비율을 정해놓고 내는 지대가 아니라 액수를 정해놓고 내는 무슨 지대예요? 정액지대를 말해요. 누가 더 유리해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농민한테 유리해지죠. 왜? 이만큼은 땅이 있어요. 1년에 10가마 생산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얼마 됐어요? 정률제 타조법이라면 2분의 1씩 됐었죠. 그래서 얼마? 5가마를 냈어요. 근데 지금 지대 깎기 운동, 즉 소작쟁이 항조 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때요? 깎아서 이보다는 더 적게 내줄 거 아니야. 지주는 이거 너무 많아. 3가마만 낼 거예요. 그 대신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비가 많이 오든 흉년이 들든 간에 늘 비유, 액수를 정해놓고 3가마만 지속적으로 낼게요. 지주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소득이 안정되겠죠. 들쭉날쭉이 아니죠. 그래, 인심 쓰면서 항상 3가마는 받게. 이렇게 대개약 한 3분의 1 정도로 낮췄습니다. 3분의 1이라는 말을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러니까 액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세요.
비율제보다 훨씬 더 낮은 액수를 정해놓고, 알겠죠? 이렇게 정률지대가 정액지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뭐예요? 농민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고? 향상된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가서 여러분들을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는지 이해할까요? 더 들어갑니다. 이제 아예 잠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왔어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1911년부터 토지 조사령을 내려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뭘 벌였어요? 토지 조사 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에 응하지 않은 토지, 우리나라 전체 농토의 40%를 뺏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제시대가 되면 뭐냐? 일본 놈들이 그 빼앗아간 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한테 넘기고, 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일본인들을 모집했어요. 일본에서 뭐 광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선 가면은 일본보다 7배로 땅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땅 한 평 팔면 조선에서 몇 평 산다고? 7평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 그래서 조선에 있는 땅을 일본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다시 뭐가 됐어요? 이제 일본 놈들이 와서 일본인 지주가 생겨났어요. 이 일본인 지주 밑에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 소작농을 살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얼마씩 받냐면 이렇게 받을까요? 이렇게 받을까요? 정률지대로 다시 회계했어요. 정률지대로 다시 회계했어요.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각종 세금이며 부가세며 비료 사용대, 수로 사용대, 별의별 세금을 다 부과해가지고 농민들 더 괴롭혀요. 알았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특히 1920년대에 소작쟁이가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한 결과 우리 토지 제도를 근대화시켜 놓기는커녕 이미 조선 후기에 토지도가 점차 좋아졌었는데 다시 어땠어요? 뒤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토지제도나 경제관계를 보더라도 오히려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그런 면이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뭐죠? 역사를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만들려는 교학사 교재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보면은 논리가 그래요. 일본이 와서 일제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가 빨리 됐다. 근대에 도움이 됐다. 한국의 철도가 빨리고 한국의 국가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조국 근대화를 하는데 일본 놈들의 침략이 오히려 이바지했다라고 일제 침략을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야. 내재적으로. 알겠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깰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야, 도움이 되기는 뭐가 도움이 돼? 오히려 경제적으로. 또 농민과 지주 사이의 관계가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논거가 토지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여기까지 그 어려운 진짜 어려운 이 국사 중에 이론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발에 물만 살짝 적시려고 했는데 빠뜨린 김에 그냥 완전히 잠수까지 시켜놨어요. 알았어요? 그래야 나중에 일제시대 가서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왔으니까 이렇게 어려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빠진 김에 빠져봤으니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공부와 살림의 차이. 읽어줘. 뭐? 다 했죠? 대주주. 사장 중심, 경학 중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보세요. 얘들은 훈구파들은 그러니까 한문학에 있어서 사장을 준 사장.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실은 쉬워요. 사장이란 뭐냐면 글을 쓰고 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의적인 글쓰기야. 알았어요? 노래 가사를 짓고 가사죠, 가사. 또 뭐가 있어요? 악장 문화 알죠? 그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창의적이죠. 그래서 이 15세기 사람들은 한문학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달해? 과학기술이 발달해요. 알았어요? 세종, 성종 때 우리 거의 모든 조선 전기에 측우기며 해시계, 물시계 전부 다 이렇게 창의적인 독특한 그죠? 실용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이유가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반면에 16세기 살인들은 유교 경전을 중시합니다. 알겠어요? 유교 경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뭐에 치중한다고? 경학에 치중한다. 경학을 중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텍스트에 얽매이게 되죠. 알겠죠? 그 경전에 얽매이게 되죠. 창의적이야, 창의적이야. 아이고, 성경 말씀에 없는 거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이런 경향이 뭐라고요? 살인이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이 안 못해. 못합니다. 못해요. 과학기술이 침체됩니다. 침체. 이렇게 훈구와 살인, 조선 전기의 사람들을 봤어요. 사람들. 네. 어려운 거 했는데 좀 쉬었다 할까? 우리도?